선생님, 사각턱 턱끝 수술한 지 5개월 차고 12월 11일이면 6개월 차를 바라봐요. 요즘 턱살 처짐으로 마음이 많이 힘든데 나름 유명한 병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땐 선생님을 몰랐다는 게 참. 물론 상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선생님 블로그 보면서 느낀 건데 뼈 수술 자체는 잘 된 것 같은데 후처리가 잘못된 건지 턱 라인이 딱 부작용 사례처럼 매끈하지 못해요.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 보이고 특히나 턱 밑 침샘이 유독 커서 살처짐이 부각되어 보이는데요. 침샘 비대증은 답도 없더라고요. 보톡스도 일시적일 뿐더러 효과도 장담할 수 없고 뼈 수술이 잘 되었다는 전제 하에 근육 묶기와 같은 후처리가 잘못되었다면 선생님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나요? 다시 이반절개로 열어서 턱라인 근육을 정리해 주시나요? 해결책은 있는지 이반절개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꽤 많죠. 병원 하면서 이제 저한테 뭐 메일 또는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뭐 근육 묶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환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 병원에서 뭐 이중턱에 뭐 근육 묶기 지방흡입 같이 하는 병원이 광고를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근육 묶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환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볼이 처져 보이고 늘어져 보이고 하는 문제의 대다수 원인은 뼈가 많이 잘려나가서, 다시 말하면 뼈의 볼륨이 많이 줄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뚱뚱하던 사람이 살이 빠져서 옷이 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옷을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 다시 몸을 살짝 찌우는 게 맞는지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근데 근육 묶기는 뭐냐면 뭐 시침질 같은 거, 뭐 핀 꽂아서 살짝 걸어 놓는 정도의 느낌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요. 뭐 근육 정리를 하면은 뭐 처짐이 없다 이런 말은 사실은 그냥 약간 뭐랄까 증명하기 힘든 의사들의 몇몇 의사들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사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뼈가 많이 삭제되어 있다면 뼈 보충을 해줘야 되고, 또 지방이 조금 뭉친 게 문제라면 지방을 빼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뭐 빈도수도 낮고 효과도 조금 미미하고 약간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뭐 횟집에서 스키다시 주듯이 뭐 이렇게 코녹수수 조금 더 주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로 근육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는 게 답이 되는데, 근육 묶기나 근육 정리 뭐 이런 거는 사실 큰 기대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있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상태인지 CT 찍고 또 늘어진 살들 어디가 문제인지 울퉁불퉁한 게 뭐가 문제인지 과연 침샘인지 아니면 살이 늘어진 건지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글로 이렇게 질문 주신 내용을 제가 뭐 일일이 다 환자분 얼굴을 보지도 않고 이러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렵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속적인 레이저로 피부 속이 흐물거리고 형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피부 겉이 따로 노는. 코는 껍데기와 바로 뼈만 느껴져 형태가 사라졌습니다. 자, 코가 껍데기와 뼈만 느껴져서, 그러니까 뭐 연부 조직 다 없어져서 형태가 사라졌다. 근데 코에다가 레이저를 하셨는지 이런 것도 조금은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단순 지방 소실로도 이럴 수가 있는지 사실은 조금 의아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레이저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레이저 중에는 그 추가되는 깊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레이저가 피부층을 많이 뚫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다 진피층까지 도달하는 경우 레이저가 거의 다고요. 초음파 레이저, 뭐 울세라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슈링크 이런 것들이 그 깊이가
조금 깊이 들어가는 레이저에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거의 진피층에서 끝나요. 뭐 지방층까지 깊게 들어간다고 해도 진피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정도 지방층 겨우 달랑말랑할 정도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자주 많이 해서 지방이 소진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레이저는 사실은 울세라나 뭐 슈링크, 더블로 이런 것 같은 초음파 레이저만 가능하고요. 그 외에 다른 레이저는 사실은 지방 소실을 일으키기는 조금 어려워요. 일부 고주파가 그런 얘기를 뭐 인모드 이런 것들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그렇게 확실하게 막 확 꺼지는 느낌을 주는 거는 아니고 깊이 들어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데 문제는 코 자체에다가 레이저를 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에다가 리프팅 레이저를 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코에다가 써마지를 하는 경우는 물론 있지만 모공 줄이려고. 근데 겉에를 줄이는 거지 깊게 안 들어가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뭐 울세라를 코에다 했다, 슈링크를 코에다 했다 이런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모드를 코에다 하는 이유도 없고 그럼 코에다가 무슨 레이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색소 레이저나 아니면 모공 아니면 혈관 레이저 정도일 텐데 이런 상태라면 그것 때문에 연부 조직까지 레이저가 도달해서 손상을 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코에다가 레이저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잖아요. 딱 보면은 뭐 코에 색소가 많아서 레이저 하는 경우 글쎄 별로 흔치 않고요. 모공 아니면은 혈관 질환이거든요. 근데 그 레이저들은 침투 깊이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연부 조직 손상을 일으키기는 정말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코 옆쪽을 해가지고 코의 껍데기랑 뭐 연부 조직만 상했다? 이것도 조금 이해하긴 힘들고요. 코 옆쪽을 했으면 팔자주름 때문에 했을 텐데 뭐 슈링크 정도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세라랑 슈링크랑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슈링크가 에너지가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울세라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랑 슈링크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랑 비교를 해보면 제 경험으로 제 살에 때려봤을 때의 느낌 차이는 뭐 정확하게 뭐 측정기로 측정한 건 아니지만 울세라 한 2단계 정도가 슈링크 가장 센 단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슈링크를 자주 했다고 지방이 소실되고 연부 조직이 손상돼서 지방이 없어지고 막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환자분 본 적도 없지만 얼굴 전체에 했다고 슈링크를 했다고 지방이 다 소실돼서 뭐 얼굴이 흐물흐물거려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기계가 고장난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두시는 게 맞고 행여나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거는 뭐 체중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 살이 많이 빠졌다. 그런 거는 뭐 체중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는지 뭐 항진됐는지 뭐 이런 것들 어쩐 전체적인 신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지 요것만으로 슈링크 했다고 얼굴에 전체 했다고 뭐 다 지방이 없어지고 흐물흐물 거린다는 거는 솔직히 조금 경험한 바 없고 저는 본 적 없는 약간 동의하기 힘든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체중 변화나 어떤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요렇게 연부 조직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면은 항상 인터넷에 따라다니는 얘기가 이놈의 유지인대 얘기죠. 유지인대가 레이저로 늘어지거나 손상되었을 때 노화가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인 건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유지인대들은 사실은 뭐 레이저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이런 질문 또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물어보죠. 뭐 MRI나 CT 찍으면 유지인대가 보이냐고. 유지인대는 실제 사람 피부를 해부했을 때 보이는 아주 얇은 그런 막 정도지 이게 뭐 그렇게 뭐 눈으로 확 구별되는 그런 조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부에서 보거나 또는 수술할 때 볼 때, 아, 이쯤에서 보이는 게 유지인데, 조금 뭐가 있네? 뭐, 이런 거 정도지, 그 이상도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났으면 좋겠고, 3kg가 쪘는데 얼굴이 흐물거린다. 일단 좀 피검사나 이런 것들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슈링크만으로 이렇게 됐다.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만약에 이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슈링크 레이저가 그날 받으신 레이저가 고장나서 갑자기 막 고출력으로 막 얼굴을 때렸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얼굴 뵙지 않고 또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환자분을 사진을 비교하던가 이런 거를 없이 그냥 이렇게 글만으로 이럴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들어본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울세라 한다고 유지인대가 손상받거나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그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어, 이슬비 맞아서 머리 대머리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뭐 가능성이 있냐 없냐. 뭐 중금속이 들어있는 비를 맞아서 내 머리가 빠졌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슬비 한두 방울 맞아서 머리가 대머리 됐다. 요 정도로 말하는 것처럼 논리 비약이 너무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황은 조금은 피검사나 전체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슈링크 하는 병원 중에 윤곽주사 함께 놓는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윤곽주사 함께 놓으면서 거기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면 지금 환자분이 말하는 그런 증상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한번 시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거 수술도 안면윤곽 수술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붓기와 회복 시간도 같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뭐 핀 제거할 때 많이 뭐랄까 붓냐, 뭐 일상생활 힘드냐, 뭐 수술한 것처럼 많이 붓고 힘드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 경험적으로 환자들 여러분 수술해보고 뭐 핀 제거해보고 이러면 핀 제거는 수술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회복이 빠르고 덜 붓고 이래요. 그래서 뭐 붓기는 수술한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적게 붓고 회복 기간도 수술한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짧아요. 물론 피가 안 나고 멍이 안 든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같은 방법이냐라고 물어보면 박리 범위도 조금은 적죠. 왜냐하면 핀만 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넓게 박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절개 부위도 수술할 때보다는 조금 적고, 그리고 땡기는 작업이 사실은 붓기와 연관이 많이 되는데 트랙션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부분도 핀 제거할 때는 많이 땡기고 그렇지 않아서 붓기도 적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 제거에서 뭐 붓기가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수술할 때보다 붓기도 덜 붓고 회복도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면 그냥 생활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뼈 복원하고 나서 안면거상, 인중축소까지 할 계획인데요. 인중축소할 때 팔자주름도 좀 개선된다고 영상에서 봐서요. 혹시 안면거상을 먼저 하게 되면 팔자주름 이미 안면거상으로 인해 당겨졌는데 인중축소로 더 당기게 돼서 살이 너무 당겨져서 인중축소 흉이 더 잘 생길까요? 이거 너무 많이 가셨어요. 근데 이런 계획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하고 나서 뭐 하고 뭐 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들 계획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지난주에 오셨던 환자분들에서도 지지난주죠? 아, 3주 전이군요. 그때도 환자분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혼자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핏 되게 완벽한 계획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 나이가 어떤지, 연부 조직이 어떤지, 인중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상을 해가지고 가장 효과를 못 보는 부분이 팔자주름이에요. 거상을 해서 가장 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두 부위가 있는데 하나는 팔자주름, 하나는 마리오넷 주름이거든요. 그 두 주름이 붓기가 빠지고 자리를 잡으면 조금 남아요.
근데 뭐 인중 축소한다고 팔자주름이 개선된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같은데, 그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걸 땡기게 돼서 인중 축소를 한다고 해서, 아니, 뭐야, 거상을 하고 인중 축소를 한다고 해서 흉이 더 잘 생길까요? 전혀 상관없고요. 인중 축소 흉은 전적으로 환자분의 살성과 의사가 성의 있게 잘 꼬매주느냐,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거상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거상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살성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음식 먹을 때 반대로 힘을 받아서 살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인중 부위가 얼굴 중에서 가장 흉터가 잘 눈에 띄고 보기 싫게 남는 곳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코 옆에서 윗입술까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언청이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여기가 갈라져 있는. 그 언청이라고 하는 친구들 수술을 해놓으면 그 인중 흉터가 굉장히 보기 싫죠. 그래서 그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뭐 여러 수술들을 동원하고 레이저 치료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 흉터는 보여요. 그래서 그 흉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살성 따라서 또 특히 남자 피지 분비 많은 그런 사람들은 흉터가 굉장히 그 생선가시처럼 줄간 못듯이 굉장히 뭐 화상 입고 밴드 생기듯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시지 말아라. 인중 축소는 좀 신중하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거상으로 땡겨지고 뭐 먹을 때 어쩌고 이런 거 다 본인 상상이고 인터넷 글인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인중 축소랑 거상이랑 순서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하신다면. 그래도 만약에 권한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거상 먼저 하고 인중 축소를 마지막으로 할 것 같아요. 켈로이드 피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여기 흉터 생기면 정말 정말 답 없거든요. 그래서 코 먼저 하고 뼈 복원이랑 안면 거상이랑 인중 축소를 했더니 인중 축소하고 나면 비순각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순서를 다 얘기를 하면요. 저는 인중 축소가 맨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걸 다 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뭐 코랑 뭐 뼈 복원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안면거상은 뭐 요거 다음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중 축소가 맨 마지막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근데 더 얘기하고 싶은 말은 인중 축소 정말 신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 작고 낮은 코 때문에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총 3번 수술했어요. 근데 피부가 타고나길 너무 얇아 핏줄이 보일 정도라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코끝이 처져서 재수술을 해도 또 처지고 이제 코는 생각도 안 할 수준인데요. 이런 경우도 어찌 가능할까요? 근데 질문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3번 수술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얇은 피부라고 했어요. 얇은 피부면 오히려 코끝이 늘어지는 게 덜해요. 이 두꺼운 피부들이 코끝이 잘 내려오거든요. 이 얘기는 코끝을 받쳐주는 연골 작업이 3번 다 제대로 안 됐거나 또는 반대로 연골이, 코끝에 있는 연골이 너무 발달을 안 한 경우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환자분 뵙지는 않았지만 방법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피부가 얇으면 오히려 코가 잘 올라가고 덜 내려와요. 그래서 요거는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얇아서 코끝이 내려온다라는 생각은 조금 다른 얘기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한번 시간 내셔서 병원 내원하시면 제가 조금 더 조언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네요. 대학병원에서 양악 수술한 지 2년이 돼갑니다. 양악 수술 끝나고 나서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데 주변 지인들이 하악을 너무 넣어서 무턱된 것 같다고들 해요. 또 귀미턱? 그게 사라져서 개턱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인들이 무턱이니 개턱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구글에서 열심히 검색해보다가 원장님 블로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블로그에 여러 글들을 읽어보다 궁금증이 생겼는데 개턱과 무턱을 모두 가진 환자의 경우 치료를 따로 나눠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개턱과 무턱을 같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술은 한 번에 진행을 해요. 뭐 개턱 따로, 뭐 무턱 따로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뭐 하악외소증 이런 환자분들은 턱이 작고
귀밑각도 없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귀밑각도 만들고 무턱도 만들고 그래서 동시에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유튜브로 보고 블로그 방문해서 글 적어요. 윤곽 3종하고 1년 4개월 지나고 핀 제거 수술했어요. 핀 제거한 지는 9일 차인데 윤곽 수술 때도 안 이랬는데 핀 제거하고 나서 감각이 너무 이상해요. 윗입술 감각이 없어요. 왼쪽은 부은 듯한 느낌. 오후 했을 때 삐뚤어짐. 표정 지을 때 뻑뻑한 느낌. 아직 광대와 턱 아픔 이렇게 증상들이 있는데 핀 제거로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이게 핀 제거라는 게 이제 말이 쉬워서 핀 제거인데 이 핀이 이 안화 및 신경 구멍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에 제거하다가 이 안화 및 신경을 손상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뭐 어느 병원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제가 뭐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도 아실 거예요. 뭐 상방 고정한다고 하면서 핀을 막 여기다 잔뜩 박아놨는데 안화 및 신경 바로 옆에다가 고정하게 되는 그런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핀을 제거한다 그랬을 때 이 핀을 제거하려면 박리를 하고 뭐 핀을 이렇게 빼내는 과정에서 이 안화 및 신경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감각 없는 이 증상은 무조건 안화 및 신경이고요. 윗입술. 그 다음에 왼쪽 부은 듯한 느낌, 이것도 신경 감각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부어 있는 듯하고 먹먹한 느낌이 들고 남의 살 같은 느낌이 들면 부어 있다고 느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감각 신경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후 했을 때 삐뚤어짐, 이건 운동신경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 근육이 잘못됐거나 신경이 손상됐거나 하는 거가 있을 텐데 요거는 아직 조금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9일차 정도면 아직 빠르니까. 그래서 입이 삐뚤어지고 물이 흐르니까 너무 걱정돼서요. 핀 제거 수술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뭘 해줄 거는 별로 없어요. 기다려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수술한 병원이 어디고 핀이 어디 박혀 있었고 위치가 안 좋은 데였나 뭐 안화 및 신경이 다칠 수 있는 위치였나 요것만 확인을 해보면 조금은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혹시 안화 및 신경에 너무 가까이 있는 핀 제거하다 손상받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고 또는 뭐 지혈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근육을 너무 지혈을 많이 해서 다친 경우도 있고 또는 박리하다가 또 뭐 근육을 찢은 경우도 찢는 건 당연한데 잘 위치를 못 시켜서 꼬매줬을 수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막 이렇게 땡기다가 운동신경이 조금 다쳤을 수도 있고 근데 운동신경은 사실은 광대편 핀 제거하면서 다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지켜보는 게 맞는데 안화 및 신경은 이렇게 핀이 안화 및 신경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 손상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요렇게만 조금 이해하시고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지금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티타늄 보형물은 100% 티타늄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지금 티타늄 보형물은 티타늄하고 바나듐 이런 걸 섞은 TI64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합금을 써요. 이거는 뭐 FDA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해준 합금이기 때문에 100% 티타늄이 뭐 안전하다 뭐 이렇게 광고 기사 이런 게 좀 있죠. 근데 100% 티타늄은 조금 물러요. 그리고 그게 꼭 그렇다고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TI64라고 저희가 말하는 티타늄 합금은 오히려 이제 의료 영역에서 FDA도 그렇고 여러 영역에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준 합금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퓨어 티타늄이 100% 티타늄이 꼭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턱 끝이 짧은데 길이 5mm 보형물을 넣으면 실제로는 겉에 몇 mm 정도 늘어나나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보통은 한 70%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mm 넣으면은 3mm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 턱 앞에 근육이 뭐 얼마나 두꺼운지 또 피부가 두께가 어떤지 또는 여기가 뭐 얇은지 이거에 따라서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성형외과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보형물을 넣거나 전진술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뭐 몇 미리를 뺐을 때 몇 미리가 변하냐
요런 얘기를 이제 환자도 궁금하고 의사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수술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한 1년 지나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한 70에서 8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mm 넣으면 한 4mm, 3.5mm, 3mm 요 정도 사이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구강암외과에서 얼굴이 길어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수술을 했는데 윗잇몸 자체가 돌출형이어서 회전은 못하고 A포인트를 못 빼고, A포인트가 여기거든요. 못 빼고 하악이 살짝 나와서 후진을 했습니다. 그냥 정말 후진하고 길이만 줄인 케이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육 묶기를 안 해서 이중턱이 보이고 살이 많은 편이라 얼굴이 넙대대해 보이며 턱끝이 짧아 뭉툭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복 후에 턱끝 전진이랑 근육 묶기 해주면 개선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근육 묶기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지 마시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진하면 무조건 이중턱 생긴다고 보면 돼요.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봐요. 이중턱 생기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중턱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던 턱을 뒤로 이렇게 손으로 넣어보세요. 이렇게. 이 턱을 그냥 자세는 가만히 있고요. 이 턱을 손으로 넣어보세요. 이렇게. 이중턱 누구나 생겨요. 그래서 후진하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후진하면 이중턱은 그냥 생긴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후진을 하면 그냥 이중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후진은 하지 말라라고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죠. 양악에서 그 주걱턱이 심한 경우 회전을 통해서 해결을 하지 이걸 후진을 시키는 경우는 아주 심한 주걱턱 외에는 또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 아주 심한 주걱턱의 경우에도 양악을 통해서 후진을 하게 되면 이중턱이 따라와요. 물론 사람마다 피부 두께마다 다르겠지만 원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근육 묶어준다고 좋아지냐? 일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케바케예요. 많이 들어가서 턱이 나와 있던 게 들어갔는데 이게 늘어지는 거를 앞으로 빼내면 또 근육 때문에 또 턱이 또 나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턱을 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후진 수술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후진을 했다면 근육 묶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렇다고 후진해놓고서 이중턱 생긴 거를 근육 묶어준다고 이중턱이 좋아지는 거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 얘기를 꼭 드릴게요. 이 근육 묶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꼭 그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근육 묶기만 하면 축소하면 길이가 짧아진다는 말씀이시죠? 전 겉으로 봤을 때 턱끝 2mm 정도만 축소하고 싶은데 그럼 실제로는 4mm 정도 잘라야 되나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근육 묶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턱이 길다가 짧아지잖아요. 뼈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살은 이렇게 늘어져요.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있던 턱을 이 뼈를 자르면 이 살이 밑으로 늘어져요. 그럼 정면에서 보면 길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길이를 줄이고 싶다 하면 뼈 길이를 잘라주고 밑에 매달려 있는 나머지 살들을 앞으로 끄집어 올려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길면은 길이를 줄이면 살이 늘어져서 더 길어 보여요. 그러니까 얘를 끄집어 올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길어져 있는 턱이 앞으로 조금 나가줘야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원리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턱을 8mm를 자른다고 해서 겉으로 봤을 때 8mm가 짧아지겠지. 최소한 6mm는 짧아지겠지. 7, 80% 준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오산이에요. 8mm 줄이면요. 오히려 수술 전보다 길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늘어져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치로 그런 식으로 단답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뼈랑 연부 조직이랑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학회 가서도 느낀 건데 이 뼈 줄이는데 당연히 길이 줄지 라고 생각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턱 길이를 줄이면 얼굴이 더 실제로는 길어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내 뼈와 내 연부 조직을 항상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질문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되니까 2mm 정도만 줄이고 싶으니까 그러면 4mm 잘라야 되겠네? 이런 산수하지 마시라. 이건 환자분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거 의사들이 이렇게 단답식으로 한 정보만 가지고 그걸 해결하면 안 된다. 그걸 꼭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제 방송에서도 한 부분만 듣고 또 그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영역은 전문가한테 조금 맡겨주십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상담 문의했다가 같은 이유로 예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나니 10만원 상담비가 이해가 갑니다. 그때 예약하지 않은 이유를 환자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간에 전화 응대한 직원의 소통 스킬에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환자 최고 접점은 최초 전화 수신자인데 전화 통화 직접 했던 사람으로서 입장 말씀드릴게요. 정말 딱 상담비밖에 안 들리게 안 납니다. 하루에 수십 통 예약 문의만 하고 방문 안 하는 사람들 응대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성의 없고 자판기 같은 안내 듣고 정말 성의 없게 말하네 이런 직원 근무하는 병원 내가 돈 주고 가야 하나 싶었어요. 다른 병원 상담비 시스템이 좀 다른 이유 간단히 원장님처럼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냥 대면 예약 날 맞추려면 10만원 비용 들어간다고 하니 오해했네요. 응대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 병원의 진입장벽은 10만원이 아니라 그 전화 응대한 직원이었습니다. 물론 어찌어찌 수술받아 원장님 능력으로 혜택을 보면 저 전화 응대자는 신경도 안 쓰겠지만 원장님 얼굴도 보기 전에 무성의하고 불편함을 느껴 예약하지 않았네요. 성형하는 사람들 10만원 예약금 수술만 잘 되고 상담 잘 되면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수술 받기 전에 전화 응대자도 병원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환자도 많지만 마치 우리 병원 올 때만 와봐라 하는 내부 유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유튜브 하시는 줄 몰랐네요. 보고 전화해 볼 걸 그랬어요. 정말 감사한 지적이고요. 이 글을 보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 중에 전화 받는 우리 직원 코디 실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달라, 주의해 달라 이렇게 제가 한번 꼭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사실 뭐 제 맘 같지 않게 이렇게 뭐 각자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환자들 상황도 있듯이 저희 직원들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뭐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면 다 이해는 되죠. 환자분 입장도 이해되고 환자분 마음도 이해되고 저희 직원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직원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한번 꼭 상의해서 얘기해서 바꾸고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한테 오해 없게 만들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 앞턱 근육 묶기를 하면 입꼬리가 수술 전처럼 다시 올라갈 수 있나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앞턱 근육을 묶는데 입꼬리가 왜 올라가요? 이걸 묶는데 이게 왜 올라가요? 이런 생각들을 왜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원리도 이해를 못 하신 상태에서 근육 묶으면 내가 원하는 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턱 근육하고 입꼬리 근육하고는 동네가 달라요. 앞턱은 여기 있는 근육, 멘탈리스 이런 근육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는 지니어 하이오이드 머슬, 이 턱 밑에 있는 근육들을 말하는 거고요. 입꼬리를 오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리베이터 라비 스페리오스라고 하는 입 올리는 이렇게 올리는 이 근육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베이터 라비 앵귤라리 오리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이런 근육들, 부시네이터라는 이런 근육들이 만들어내는 모양이고 지금 턱끝 근육 묶이는 여기에요. 그런데 입꼬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육 묶기에 대한 환상이 조금 요새 좀 과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다른 병원에서 윤곽을 하고 수술한 병원에서 워낙 설명도 부족하고 그런 와중에 밥 먹다 광대에서 났던 이상한 소리 때문에 얼마 전 H성형외과 내원에서 CT 찍고 원장님 뵌 적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인터넷 보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물어보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 댓글 남기게 됐습니다. 수술하고 한 달에 20일 정도 지났는데 팔자주름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제가 20살이 아니라 많으신 분들처럼 주름이 선이 있는 건 아닌데 코 옆에 있는 누구나 있는 그 꺼져 있는 부분이 수술 전보다 월등히 깊어졌습니다. 이 얘기 항상 드리죠.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구축처럼 뭉침이 온다고, 이거 6개월 1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원장님 영상 보면 팔자주름은 누구나 있고 그게 깊어졌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영상 보면 회복되는 과정에서 팔자 윗부분이 뭉쳐서 깊어 보인다고 하셨던 것도 봤는데, 저는 코 옆에 꺼짐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입술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모두 다 환자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저 아직 20살이고 되게 동안인데 입가 주름만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고 특히 꺼짐이 되게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명을 뭐 어쩌고 어쩌고. 기다리면 정말 좋아질까요? 윤곽 수술에 문제가 있어서 영상 찾아보면 늘 원장님 영상이 있었고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좋아진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6개월, 1년은 그냥 보시라고. 그리고 본인이 느껴지는 그 느낌 말고요. 수술한 사진 전후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좀 인지하는 시간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6개월, 1년 정도 지났을 때 수술 전 사진하고 이렇게 딱 비교해보는 그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인터넷 보면서 막 걱정되고, 어느 날 거울 보니까 내 얘기 같고, 그러다 보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막 그래요. 제가 일전에 방송할 때 그런 거 보여드린 적 있죠. 어떤 한 환자가 수술하고 팔자주름이 생겼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살 생각까지 한다는 얘기를 했던 그런 환자가 있었죠. 그때 라이브 할 때 그 환자가 직접 들어오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환자한테 수술 전 CT를 그러면 가져와라. 그리고 수술 후 CT를 이제 저희 병원에서 찍은 거를 같이 비교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환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살면서 팔자주름이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실제로 수술 전에 팔자주름이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팔자주름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팔 모가지를 걸마. 내기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수술 전 CT를 가져와라. 그래서 비교해보고 내가 내기를 하자 그랬어요. 깔끔하게 5만 원 빵 할까?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니라고 빡빡 우기길래 그럼 내 팔모가지를 걸게.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공개 방송할 때, 라이브 할 때 제가 그 환자분 수술 전 CT랑 수술 후 CT를 보여줬죠. 수술 전에도 팔자주름은 있었고 수술 후 팔자주름이 심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진 경우였어요. 그런데 본인은 팔자주름이 없던 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약 먹고 정신과 약 먹고 자살 생각까지 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보이는 걸 믿으시고요. 본인이 느끼는 게 때로는 허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은 염두에 두세요. 내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이상한 모습과 이상한 행동들, 모습들, 시각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제가 추측을 좀 해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코랑 미간 이어지는 그 사이에 콧등이 주름이 생겨서 없어지지도 않고 눈 감아도 그대로 패여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필러로 필 수 있는 부분인가? 나이는 20대 중후반입니다. 뭐 자고 일어났는데 생겼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인 거겠지. 미간에 생기는 주름은 전부 다 표정주름이에요. 인상을 많이 쓰거나 코를 찡그리거나 했을 때. 눈을 찡그리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주름 가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 세로로 주름이 가는 거는 이 찡그리는 것 때문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주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것 때문에 생겨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여기 뭐 이마에 주름이 있는 18살짜리인데 이마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옛날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발견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필러로 채우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아직 20대 중반이니까 인상 쓰는 거 본인이 조금 하지 않으려고 습관적으로 하시고, 이걸 본인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그냥 추천드리는 건데, 본인이 본인 표정을 볼 수는 없어요. 내가 거울 들이대면은 얼굴이 굳어요. 그리고 거울 보면서 얘기한다고 해도 얼굴이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냥 평상시 대화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말할 때 그냥 평상시에 말하는 습관, 표정 짓는 습관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흉내를 한번 내드릴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얘기할 때 근데 있잖아. 그치? 막 이러면서 눈썹 막 이렇게 춤추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할 때마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환자분들 보면은 진료실에 오셔서도 그래요? 막 이러면서 눈썹 팍팍팍 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진짜요? 막 이러면서 아닌데 막 인상 쓰고. 근데 그게 다 나이 들면 주름으로 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표정 주름 쓰는 거를 조금 자제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게 안 되면 필러가 아니라 차라리 보톡스로 그쪽 근육을 마비시켜 버리는 게 주름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름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손금처럼 무슨 짓을 해도 펴지지가 않아요. 칼로 도려내도 흉터가 남기 때문에 이 손금처럼 주름이 생겨버리는 게 미간주름, 이마주름이에요. 그래서 그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꼭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자간흙을 사용해서 재수술을 했지만 그 전보다 오히려 코가 낮아진 안장코가 되었는데 혹시 다시 늑연골로 수술할 수 있나요? 수술할 수 있죠. 근데 안장코라는 거는 사실은 콧등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늑연골로 했는데 안장코가 생겼다? 그 얘기는 여기 뼈랑 콧뼈랑 이 가운데 있는 연골이랑 분리가 일어나면 안장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크룩 노즈 디포미티라고 하는데 또는 뭐 인버티드 V 디포미티가 생기는데 여기 콧등에 연골이 들어갔든 보형물이 들어갔든 그러면은 그게 보이지는 않을 텐데 늑연골을 썼는데 안장코가 됐다? 솔직히 어떤 수술을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전 상태도 모르고 뭐 늑연골 사용했다는 정보만 주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어요. 다만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전 수술이나 내 코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정확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경우는 좀 내원 상담해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선생님, 볼 뭉침은 1년 정도 지나면 좋아진다 하셨잖아요. 1년이 지나도 똑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년 지나서 고민하시죠? 제가 이런 얘기 하시면 꼭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1년 지나도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거상해야 돼요?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1년 지나고 판단하세요. 1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면 제가 여러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을 텐데 1년 지나도 똑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미리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1년 지나보고 그리고 나서 고민하자고요. 꼭 그 말씀 드릴게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거상하는 방법도 있고 뭐 실 넣는 방법도 있고 뭐 윤곽 주사 맞는 방법도 있고 필러 맞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환자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되니까. 그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뭉친 게 안 풀어졌나? 처졌나? 팔자가 심해졌나? 일단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그것도 하기 전에 막 이런저런 해결책을 먼저 고민하는 거는 마치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환자분, 뭐 여자 환자한테는 남자친구 있어요? 그럼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남자친구한테는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뭐 네, 없어요. 또는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면 남자친구도 없는데 뭐 난 아기를 영어 학원을 보낼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처럼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없는데 뭐 아기가 뭐 딸일지 아들일지도 모르는데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네 마네 이런 거 갖고서 물어보고 다니는 거 좀 시간 낭비 같지 않아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너무 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근데 윤곽 수술한 환자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술하고 3주 한 달 됐는데 1년 있다가도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저 거상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지 왜 그걸 미리 고민해? 그때 가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미리 고민해야 될 일이 있고 대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데 안 좋아지면 어떡하겠냐 하는 불안감이잖아요. 대부분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는 그때 가서 정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고민하세요. 너무 급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면 거상을 할 때 유지인대를 박리하는 게 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린 유지인대들을 다시 피부에 붓나요? 이 질문도 한 6년째 계속 듣고 있는 질문인데 조금 지겹죠? 피부에 붙는 게 아니라 유지인대가 피부랑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골막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뼈랑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붙어요, 근데 또. 근데 예전에 있던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붙겠죠. 인대는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유지인대도 그런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팔다리 그 관절에 있는 발목에 있는 손가락에 있는 인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시침질 해놓은 것처럼 걸쳐 있는 거라고. 만약 유지인대가 이러면서 또 만약이 나오죠. 가정까지예요. 이제 유지인대가 다시 붙지 않거나 재생이 되지 않는다면 거상을 해서 피부를 올려놨다 하더라도 전부 다 처짐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질문이요. 정말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6년째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신기할 정도예요. 이 질문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질문 그 사람이 또 왔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유지인대에 대한 환상을 제발 버리세요. 유지인대는 짜장면 랩 싸는 정도의 아주 얇은 막이고요. 그게 피부랑 뼈랑 연결해주는 아주 가느다란 선 같은 거예요. 근데 피부랑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이 끊어지거나 골막하고 끊어지는 건데 그렇다 해도 다 늘러붙어요. 어딘가에. 워낙에 위치가 아니라 옛날 위치에. 바지를 줄였어요. 통이 커서 내가 살이 빠지고 배가 들어가서. 그러면 어딘가는 잘려져 나가잖아요. 천이. 그리고 벨트 라인이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바지가 넓어서 통을 줄였어. 그러면 천을 잘랐잖아요. 그럼 다시 꼬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꼬맸던 위치랑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돌려가며 되씹어가며 인대라니까 이렇게 뭐 손가락 발목 이런 데 붙어있는 인대 아킬레스건 뭐 이런 거 생각하고서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하는데 이 질문은 정말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렵죠. 고우가중 그림님, 돼지고기의 유지인대 봤어요. 돼지고기에서 본 거는 근막이에요. 근막. 유지인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거가 가미돼서 이제 막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패턴들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나 똑같아요. 집을 짓는데 1층 집을 위에다가 얹으면 2층 집이고 거기다 하나 더 얹으면 3층 집이고 하나 더 얹으면 4층 집이잖아요. 그렇게 100개 올리면 100층 집이잖아요. 이거 맞죠? 그럼 100층 집이에요. 그럼 아파트 짓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뭐 1층에서 2층, 하나 더 쌓으면 2층이고 하나 더 쌓으면 3층이고. 하지만 집 1층짜리 하나 질 때랑 집 2층짜리 질 때는 이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얘가 무너질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더 튼튼해야 되잖아. 그럼 1층 지을 때랑 2층 지을 때랑은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100층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무게만 버티면 되나? 아니에요. 이렇게 기울어요.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바람 불면. 그럼 이 바람 부는 거 흔들리는 것도 막아줘야죠. 또 이 전체 무게가 땅을 눌러서 집안이 꺼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죠. 고민할 게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냥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쌓아놓으면 레고 블록 쌓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얘기가 무리를 걷는 거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이 나가면 되지 않냐. 소금쟁이 보니까 둥둥 달만 떠있던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무리를 걷는 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표면 장력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운동 능력이 체중 대비 표면 장력과의 상관관계도 알아야 되고 또 사람 다리가 발을 얼마나 빨리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속도도 알아야 되고 그걸 계산해 보니
사람의 무게, 사람 발의 사이즈, 표면 장력, 그 속도, 그게 물을 걸을 수 없을 정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의사들 입장이라면, 환자 입장에서는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발이 작아서 그래? 그러면 신발 큰 거 신으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얘기가 계속 양산이 되고, 그런 비슷한 패턴의 생각들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유지인대에 대한 환상은 조금 버리시고, 유지인대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카페에 가서 그거를 사진을 좀, 영상을 좀 보세요. 그러면 유지인대에 대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활경근이 갈라져 있는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인데 근육 묶기 시술하면 효과 있을까요? 활경근이 갈라져 있는 게 육안으로 보인다. 이게 일반인들 눈에 보일까?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요. 그리고 동양 사람에서 이렇게 갈라진 게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런데 보인다? 그럼 묶기하면 효과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갈라진 게 육안으로 보이는 동양인, 특히 젊은 사람? 저는 본 적 없어요. 저는 본 적 없으니까 이거 본인이 보이는 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자, 제가 목에 이렇게 있잖아요. 목에 한번 힘을 줘 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렇게 줄 가죠. 이렇게. 이걸 활경근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보이나? 이렇게 하면 여기 보이죠,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걸 활경근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활경근 아니고요. SCM 머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갈라져 있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설프게 보고 나도 그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이 혼돈을 만드는 게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활경근이 갈라져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젊은 대한민국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 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윤곽 주사는 여러 번 여러 병원에서 맞아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슈링크 부분은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살이 좀 있는 편이고 윤곽 수술 후 약간 살처짐이 있는 편인데 저는 슈링크 정말 효과를 봤거든요. 물론 거상한 것처럼 올라붙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울퉁불퉁하게 늘어져 있던 턱선이 어느 정도 올라붙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다만 슈링크가 저렴한 병원들이 대부분 공장식이다 보니 선생님들 손이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효과가 좋았을 때는 특정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해주셔서 통증도 심하고 붓기도 심했어요.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뭐든 성의 있게 열심히 하면 효과 봐요. 제가 울세라, 제가 울세라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키닥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때로 울세라를 샀어요. 근데 저는 울세라를 그때 막 하고서 저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야 이거? 비싸긴 더럽게 비싼데 왜 효과가 없어? 눈에 띄는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또 환자들 또 이거 효과 없다고 나한테 잔소리 하겠다.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환자분하고 따님이 오셨어요. 근데 엄마가 딱 들어오시는데, 어, 이제 워낙에 표정이 이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조금 뭔가 짜증이 섞여 있는 표정이신 분인데, 이제 오셔서 이제 울세라하고 한 달인가? 두 달 됐나? 그때쯤 오셨어요. 그래서, 또 혼자서 생각을 했죠. 또 울세라 효과 없다고 나한테, 컴플레인하러 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좋아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따님이 뭐라 하셨냐면, 엄마, 뭔 소리야. 엄마 얼굴이, 이렇게 옷, 이렇게 정리해서 딱 이렇게 딱 입은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정답이더라고요. 이게 막 눌러붙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게 막 팔자가 펴지고 이거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옷을 이렇게 구겨져서 이렇게 입고 있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돈해서 입는 느낌 있죠. 딱 요 느낌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환자한테 설명할 때 그 따님이 했던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넘게. 얼굴이 올라붙는다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볼록하게 불독살 있던 게 쭉 달라붙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헝클어진 옷을 이렇게 딱딱 정리해서 이렇게 딱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마 어머님이 느끼실 거예요. 환자분이 느끼실 거예요. 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글에 설명해 주신 분들도 딱 그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울퉁불퉁하게 늘어져 있던 턱선이 어느 정도 올라붙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자, 어느 정도가 사람이 참 괴로운 거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나는 느껴. 이런 경우도 있고, 나만 알고 남들은 몰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남들은 다 알아보는데 나는 인정이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절대적으로 맞다 이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울세라나 슈링크는 그 정도로 설명하는 게 맞겠다. 그때 환자분 따님이 오셔서 했던 설명 정도가 가장 정직한 중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1년에 한두 번씩 10년 동안 울세라를 받으셨던 제 환자분이 계세요. 이제 한 14년 돼가네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병원에서 저를 뵀을 때 사진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30대였고요. 그땐 제가 훨씬 어려 보이고 탱탱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하고 저를 이렇게 딱 보면, 좀 제가 밀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진짜 느껴요. 이게 꾸준히 이렇게 울세라 해주는 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게 제 10년 넘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뭐 환자분들이 뭐 좋게 느끼셨다면 뭐 괜찮은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거지 뭐 아주 뭐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본시멘트 두상 성형하시는 영상 봤어요. 그걸 보니까 두상이 입체적으로 변하면서 서양인 두상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화적 상상으로 성형을 통해서 인종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신경 손상이나 생사 여부를 다 빼놓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뭐 우리가 화장만 해도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화장만 좀 해놔도 외국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뭐 이걸 뭐 인종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아무리 그래봤자 뭐 동양 사람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걸 뭐 어떻게 뭐 서양 애들처럼 뭐 머리를 짜부러뜨릴 수도 없고 이 머리 넓은 게 이 동양 사람 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머리를 짜부러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대학 종강하면 턱끝 전진술 후 3월이나 그 후 군입대 하려는데요. 수술 시기는 1, 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판단인가요? 조금 빠르긴 해요. 군입대 하기에는. 왜냐면은 뼈를 잘라서 전진술을 하는 경우에 뼈가 붙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기다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 2월이면은 한두 달 후에 입대하는 건데 뭐 큰 문제야 있겠냐 싶은데 그래도 뭐 괜히 뭐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 조금 불안하죠. 뼈를 절골을 했다면. 그래서 최소한 3개월은 좀 시간을 좀 두세요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 내가 뭐 군대에 가서 그렇게 막 요새 군대 어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 2월이 돼서 뭐 좀 한가한 사무직이나 이런 거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원장님, 무턱 이부 수술할 때 교정을 하고 수술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턱만 수술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다르죠. 어떤 경우인지 모른 채로 뭐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이부 샌드위치 그래프트 수술하시나요? 하긴 하죠. 근데 필요한 경우엔 하는데, 뭐, 아주 즐기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요게 적응증이 되는 케이스는 턱이 긴 무턱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좀 드물죠. 그래서 정말 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정신적으로 힘든 환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 ADHD 증상을 갖고 있는데 질병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충동성이 강하고 외부자극에 반응이 커요. 집중도 잘 못하고 책도 읽다 보면 앞 내용 생각 안 나고 이 부분에 대해 커가면서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얻게 된 마음의 상처들이 성격적인 문제로 깊게 자리 잡아 2차적인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집착, 불안감, 외모 탓, 거기 꽂혀서 거울 보고 남과 비교, 집착, 세상만사 불안해하고
과거에는 정신은 의지다라는 통념이 통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호소도 케어도 못했죠. 그런데 한편으로 ADHD는 상업적으로 많이 팔린 정신질환의 의견이 있는데 누군가 상업성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대충 보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충동성이 강해지는 시기에 사회나 학교 과정에서 ADHD로 규정해서 강제로 억압한답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놀이로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약물로 억압하게 되면 모험심을 못 기르고 둘째는 혼내서 억압시킬 때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큰답니다. 후자의 경우엔 그런 아이는 대략 4살부터 소위 속한 그룹에 어울리지 못하며 성장하면서 그룹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와 놀이 부재로 전두엽 발달이 시기를 늦추게 되고 또래로부터 소외되는 악순환 방법, 그렇게 컸으니 또 ADHD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결국은 또 ADHD 분류,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학회가 정신병을 너무 과장 광고했다는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실체가 결국엔 무엇보다도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는 분 중 뇌에 아픔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게 오실 것 같아 남깁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의 얘기를 좀 아주 담백하게 본인 의견을 담아주셨어요. 솔직한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정신과 공부를 되게 싫어했어요. 학생 때. 왜냐면 차트가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차트가 병동에 가서 그 환자 회진을 돌려면 차트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차트 두께가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개인 에세이 같은 정도 분량의 차트를 봐야 그 환자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거를 보는데 이건 내가 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책 같은 걸 봐야 되나. 근데 그게 한두 명이어야지 회진을 10명을 20명을 도는데. 그래서 그걸 매일 읽으면서 회진을 돌면서 이건 나랑 안 맞는다. 이건 난 아닌 것 같다. 또 정신과 수업을 듣다 보면요. 이건 또 뭔 멍멍이 소리야. 이제 어린 마음에. 이건 또 뭔 소리야. 뭐 그런 걸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어렵게 뭐 복잡하게 그래. 뭐 이상한 애구만.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저랑 안 맞았어요. 정신과 공부가.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런 예를 들면은 이제 예과 때 철학 수업이 있는데 진짜 뭐 멍멍이 소리 잔치죠. 뭐 누구는 어쨌네, 뭐 누구는 저쨌네, 뭐 이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나 이 뭐 이 관심사가 아니니까 무슨 뭐 사람은 왜 사니, 뭘 왜 살아,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뭐 소리 같은 거 같은 느낌도 들고 뭐 너무 뭐 그렇고 그래서 재미없었거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환자를 겪으면서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신과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진짜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들어요. 내가 정신과 공부를 지금이라도 다시 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로요. 당장 내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하는데 또는 환자를 이해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답답한 거죠. 그 또 하나는 철학 공부를 내가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주 봐요. 그런 그 철학 과제 같은 그런 거. 근데 그때 당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내가 부족한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갈증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그 코로나 백신 얘기를 조금 했었죠. 의학이라는 그 영역은 항상 득과 실을 따진다. 그랬을 때 코로나 백신은 맞는 게 맞다. 뭐 일부 부작용 있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맞아서 얻어지는 이득이 크니까 뭐 코로나 백신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방송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제 주변 젊은 누가 백신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감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그 딜레마죠. 솔직히. 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기관차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차가 있어요. 내가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근데 선로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한 사람이 있고 이쪽에는 10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가면 10사람을 쳐요. 그랬을 때 내가 10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30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핸들을 꺾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의사들은 의학 또는 의술 또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요. 예를 들면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서 맨날 벌어지는 일이죠. 배 아픈 사람, 뭐 손가락 찢어서 피 나는 사람, 뭐 심장이 멎어서 오는 사람, 피를 토하는 사람, 칼에 찔린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환자가 먼저냐는 거예요. 이건 뭐 먼저 번호표 뽑은 사람 먼저겠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응급의학과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트리아지라는 걸 해요. 그래서 트리아지라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손가락 피 나는 거, 뭐 피는 나겠지만 꺼져 덮어놓고 조금 있다가 꼬매줘도 돼. 배 아픈 거, 수액 달고 누워있으면 돼. 심장 멎은 거, 당장 달려가서 심폐소생술 해야 돼. 피 토하는 거, 당장 달려가가지고 왜 토하는지 혈액 뭐 검사해가지고 피 수치 낮은지 확인해야 돼. 뼈 부러진 거, 대충 진통제 주고서 두세 시간 뭉개도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매일 있어요. 어떤 환자가 선생님 저 반창고 알러지가 나가지고 콧등이 반창고 붙인 데가 빨개졌어요. 그런데 어떤 환자가 선생님 수술한 데 가서 피가 나가지고 지금 숨쉬기가 힘들어요. 어떤 환자가 코 수술을 했는데 코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이런 세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을까? 근데 환자 개개인은 전부 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고 괴로운데 왜 너 나 바로 안 봐줘? 이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병원이라는 곳이 최소한 환자가 불편하다고 왔으면은 즉각 봐줘야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항상 그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택을 하게 되죠. 뭐 일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뭐 학회 일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작년 일이기는 하죠. 바빠서 금요일 날 메일을 받았는데 답변을 월요일 날 했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금요일 날 제가 메일을 받고 토요일 날 자기 메일에 답은 없고 블로그에 새 글이 올라왔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모 카페에다가 막 진짜 막 저를 인간 말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답장을 썼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해는 되죠. 내 메일은 읽었는데, 읽음 확인을 했는데, 금요일 날 답은 안 쓰고 블로그 글이나 쓰고 있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블로그 글은 저장해 놓고서 자동으로 그날 올라가게 해 놓은 거고, 토요일 날은 저는 하루 종일 학회에 붙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답도 없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볼수록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게 내가 맞는 건가? 그래서 철학적인 어떤 깊이, 사고 또는 정신과적인 이해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도 그냥 여러분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광대 수술 후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무는 습관이나 이갈이 습관이 있는 경우 어떻게 주의하면 좋을까요? 턱에 요 교근에 보톡스 맞으세요. 턱 보톡스 맞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여기 답변 주신 분 있네요. 이갈이가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광대 수술 전이나 후나 턱에 보톡스를 꼭 맞으세요. 그럼 도움 돼요.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꾸준히 봐왔는데 선생님이 철학과 이 분야에 대한 생각,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23살의 남성입니다. 1년 전 선생님 관련 영상을 봤는데요. 그때 당시 이런저런 메일을 주고받으신지 선생님께 최종적으로 볼처짐이 걱정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분께 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볼처짐이 걱정되면 가세요라는 말씀이 저 같은 20대 초반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부분일까요?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은 볼처짐이 걱정되는 윤곽 수술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분 수술을 하는 걸 저는 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볼처짐이 걱정돼서 그런 수술을 받는 거는 저는 반대해요. 개인적으로는. 그쵸. 설 선생님은 거상이 메인이고 광대는 같이 하는 느낌이다. 그게 제 판단이에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딱히 살이 많이 처져 있지 않아서 광대 수술을 받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처졌을 때 해야 효과적인, 뭐 이런 거 나중에 해야 효과적이고 너무 빠르게 하는 게 이게 아니라 굳이 안 해도 되는 수술을 너무 빨리 크게 하는 것 같고 흉터를 만들고 뭐 불편함을 만들고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라면은 그런 수술은 저는 제 가족이면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제 판단이에요. 뭐, 설 선생님이 수술을 뭐 잘못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냥 각자 의사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라면 20대 친구들한테 두피를 열어서 그걸 막 거상을 하기 위해서 한다? 저는 제 가족한테 못 권할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께서 정말 찐이라고 인정해낸 선생님이 제가 본 영상 중에서 선생님이 유일하셔서 두피절개 시 선생님께 입안절개 백성을 받는 게 개인적 결정이라 이렇게 설리를 보면서 질문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에 두피를 여는 수술인다.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너무 과한 고민이고 무리한 생각, 죄송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과해요. 네. 그러니까 두피 절개를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필요한 경우는 해야겠죠. 하지만 제 자신이 젊은 친구들이 두피에 흉터를 남기고 여기에 거상 흉터를 남기는 걸 제 자신이 좋아하지 않고 제 가족이라면 저는 무조건 반대할 거예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볼처짐이 무섭다 한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답이 되셨으면 해요. 양악, 윤곽 3종 7주 됐는데 후교정 전 충치 치료받기에 다른 치과에서 파노라마 해줄 때 한쪽 턱 부분이 골절된 것처럼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물어보니 수술 시 필요해서 일부러 부러뜨린 거라 전혀 문제없다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못 듣다 갑자기 발견한 데가 매우 당황스럽네요. 필요에 일부러 부러뜨린 수술 시 왜 그런 걸까요? 그거에도 좀 알려주세요. 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어려운데 크로노이드 프로세스를 일부 자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간혹 아간면외과 선생님께서 양악할 때 본인 원하는 대로 뼈가 이동이 안 되면 크로노이드 프로세스를 잘라버리는 경우를 보긴 봤어요. 근데 지금 환자분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필요에 의해서 잘랐다. 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 해도 조금은 거부감이 있어요. 그게 제 생각이고 정의나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면 CT나 엑스레이 파노라마라도 저에게 좀 보여주시면 조금 답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양악, 윤곽 후 음주는 언제부터 먹는 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한 달 이상은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달 정도는 참으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왜냐면 2주까지 실밥이 있으니까 불안하고요. 2주가 지나서 실밥을 뽑았다 해도 그 실밥이 있던 구멍들이 막히는데 3, 4일이 더 걸려요. 그래서 안전하게는 한 달 정도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뭐 이건 수술해 주신 선생님 의견 따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티타늄 턱 재건 시 조직이 티타늄에 붙지 않는 걸로 아는데 조직이 티타늄에 붙는 게 아니고요. 조직이 티타늄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입을 열게 되면 살이 더 처지나요? 이거랑 뭔 상관인가요? 벨크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티타늄 보형물을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녀석으로 만드는 이유가 우리 벨크로 아시죠? 찍찍이. 그래서 티타늄 보형물에 살이 이렇게 찍찍이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뭐 이 뼈가 자라 들어가서 살이 벨크로. 그러니까 벨크로 찍찍이가 붙는 거지 얘네들이 합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붙는다는 개념이 이 합체라면 아니고요. 벨크로처럼 걸려서 물고 있는 거라면 붙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또 이렇게 처짐이랑 또 연관시키는 것도 조금 생각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 영상이지만 하지만 다들 말씀하신 대로 코 옆에 위치에서 너무 볼이 튀어나와 보이는데 이거 원하는 위치로 재수술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재수술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죠. 여러 영상 보고 있고 수술한 병원에 이야기해봤는데 말씀하신 약간 위라고 느끼는 저 위치가 맞다는 말만 하실 분.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제가 학회 가서 지금 한 3년 떠들었는데 아직도 그냥 뭐 귀족 수술에 대해서 싼 데는 50만 원, 비싼 데는 100만 원, 요 정도 수술을 받고 하는 거에 뭐 이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두시는 건지 이 위치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수술할 수 있고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켜서 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선생님, 저도 이거 수술하고 싶어서 선생님 병원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게 비교적 큰 수술인가요? 며칠 정도 불편할까요? 수술은 큰 수술이다, 작은 수술이다의 기준은 사실 저한테는 없어요. 그냥 절개창이 좀 크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여기를 다 이렇게 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며칠 정도 불편하냐. 붕대 감고 있는 3, 4일, 피통 차고 있는 3, 4일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크다 작다 말하는 건 아니고 절대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 환자분이 고통이 심하거나 회복이 느리거나 아주 힘든 그런 수술은 아니에요. 다만 그냥 말이 무섭고 범위가 무섭고 그다음에 절개창이 조금 길다. 탈모가 조금 걱정된다. 그 정도가 제가 이 수술을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권하지 않는 이유예요. 뒤통수 성형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원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원장님 영상을 보면 광대축 수술 같은 경우 환자의 두상, 피부 두께, 턱 크기 등에 따라 효과가 작을 수도 클 수도 있다 하셨는데 동양인의 두상 특성상 옆장구 두상이 많아 소수분들을 제외하면 광대 축소 효과가 적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원장님의 수술 경험에 의하면 환자들 만족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광대 수술은 만족감이 큰 수술이고요. 비교적. 근데 광대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는데 광대 수술을 하면 당연히 만족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환자가 기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광대가 조금 들어가서 매끈해지는 걸로 만족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얼굴이 쥐똥만해지길 원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수술해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과 얘기가 잘 되면 환자분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수술에 들어가요. 광대 수술과 마찬가지로 코도 코가 높을수록 더 올리기 쉬운 건가요? 아무래도 작은 것보단 낫죠. 예전에 이노핀 영상 올려주셨을 때 콧대 쪽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코끝은 환자 피부 두께에 따라 힘들어요. 맞아요. 자가누경골 통해서 통영골로 잘 해서 다듬어 코끝 재료로 사용할 경우 흉터나 비용 문제를 감안하면 코끝을 올리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인지 저는 코끝은 귀염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귀염골이 제일 좋은 재료고 근데 귀염골이 없거나 또는 너무 작거나 또는 코가 피부가 너무 두꺼워서 귀염골로 힘을 못 받거나 그런 경우 제한적으로 누경골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귀염골로 할 수 있다면 귀염골이 제일 좋죠. 원장님 항상 올려주시는 영상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이 저랑 얼굴형이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코 노블게 주걱턱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12월에 한국 입국 다음날 바로 원장님 상담 예약해놓은 상태인데요. 한국에서 24일간 머물 예정인데 수술 가능할까요? 한 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24시간 짧아서 안 될까요? 휴가 최대로 낸 게 저 정도라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 주신 분한테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요. 상담을 입국 다음 날로 오시는 것까진 좋은데 그 전에
수술 날짜에 대해서 병원으로 메일을 좀 주셔서 수술을 언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날을 미리 조금 확정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조금 확정을 해 주시고 오시면 24일 정도면은 가능해요. 근데 오셨는데 다음날 오셔서 저랑 상담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버리면 그때 언제 잡힐지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 초까지는 수술이 지금 다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월은 이미 끝난 지 꽤 됐고요. 12월 초중순은 지금 수술 스케줄이 거의 다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이 한국 오시기 전에 수술 날짜를 미리 조금 픽스를 해 놓으시면 미리 연락 주셔서 환자분 스케줄에 최대한 맞춰 드리도록 할게요.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이마 보형물은 절개 어디로 하나요? 그리고 절개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만하게 다 열어요. 머리띠 라인 다. 안화상륜기 수술할 때 절개 어디로 하나요? 좀 길게 절개. 이것도 똑같아요. 이마랑 똑같이 머리띠 라인 다. 두피 절개 다 하는 거예요. 뼈 부러져서 온 사람들이 박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볼쳐진다는 사람이 없는 게 뼈의 볼륨이 그대로라서 하는데 이 영상 설명도 그렇고 결국엔 뼈가 부족해서 처진다. 그럼 뼈를 다시 빼면 볼처짐이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 말도 이 논리도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뼈를 줄인 상태에서 연부 조직이 변하죠. 뼈를 부러져서 온 사람들은 부러져서 왔지만 바로 제자리로 가죠. 하지만 광대나 사각턱이나 뼈를 줄인 사람들이 제게 오는 시점은 수술하고 나서 최소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오죠. 그러면 6개월, 1년 동안 연부 조직이 잘려진 줄어든 뼈에 맞춰서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뼈가 옛날 모습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차에 따른 연부 조직 변화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지금 요렇게 질문 주신 내용이 답이 조금 될 것 같아요. 다쳐서 온 경우는 뭐 만물이 늦게 해도 수술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연부 조직이 많이 변하진 않죠. 다만 다쳤을 때 연부 조직 손상은 조금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양악 관련 영상 찾다가 노블캐 수술 알게 됐는데 제가 상악이 함몰되어 있는 합주기 느낌이 좀 있어서 웃을 때 윗니가 보이지 않고 밑니만 보입니다. 노블캐 수술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개선이 될까요? 이거는 턱의 구조를 봐야 돼요. 교합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건 CT 찍거나 직접 봐야지 알지 뭐 이렇다 저렇다 이거 하면은 윗니가 보이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노블캐 수술을 받는 분들도 꽤나 있고 효과를 굉장히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경우가 환자분이다 아니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양악 수술했는데 전문용어로 지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여전히 틀어져 있어요. 양악한 병원에서 교합이 맞으면 양악은 성공한 거고 지축은 한계가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뭐 모든 수술은 한계가 있죠. 뭐 XYZ가 중에 뭐 X는 한계가 없고 Y는 한계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모든 수술은 한계가 있는데 지금 환자분의 모습이 한계치에 도달한 모습인지 아니면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 모습인지는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이 질문에 그냥 담백하게 답변 드리면 모든 수술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없는 수술은 없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코 재수술 시 피막을 제거하게 되면 영원히 그 이후로 생기지 않겠다. 아니요. 보형물 넣으면 또 생겨요. 아니면 제거해도 피막은 다시 생기게 되는 건가요? 피막을 제거하고 보형물을 안 넣으면 피막은 안 생기죠. 근데 피막을 제거하고 보형물을 또 넣으면 피막은 또 생기죠. 원장님 저는 중안면부가 오목한 접시형 얼굴입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코와 귀족 수술 후에도 오목한 얼굴이 개선되지 않아 8년 전 턱끝을 가로로만 자른 뒤 짧게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걱턱의 느낌과 넙대대한 비대칭 턱끝, 결정적으로 웃을 때 입술 아래가 쏙 들어가는 예쁜 모습이 아닌 일자로 뭉툭하게 떨어지네요. 개선을 위해서 서울모병원 갔더니 지방흡입, 시옷졸걸, 표면을 가려낸 수술로 얇은 턱 라인과 짧은 하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재수술 고민입니다. 이 수술 하지 마세요. 요거 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환자분 전혀 답이 없을 거고요. 중안면부 꺼져 있는 경우에는 앞광대, 코, 귀족, 노블캣 이렇게 수술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자꾸 턱이 나왔는지 중안면부가 꺼졌는지도 판단 없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지방흡입, 시호종골, 표면을 갈아내는 수술로 뭐 어떻게 중안면부 꺼진 걸 어떻게 바꿀 건데? 못 바꿔요. 메인이 중안면부 꺼진 상황이면요, 중안면부를 올려야죠. 이거는 턱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광고 많이 하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수술 전에 저한테 한번 내원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 드리고 이해시켜 드릴게요. 아니면 영상을 조금 보세요. 중안면부 함몰이라고 검색어 치셔서 제 카페에 있거든요. 거기서 관련된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환자분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혹시 저 미간 부분에 부채꼴 보형물을 넣는다면 이마절개 말고 코수술 같이 수술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도 꽤 많이 주시는 분인데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 그냥 오늘 많이 말씀드릴게요. 코에서 넣을 수 있는 한계가요. 지금 눈썹 꼬리 있죠? 눈썹 꼬리. 여기 앞에. 눈썹 꼬리 앞에보다 조금 밑에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이 눈썹 꼬리 앞에 머리죠, 머리. 이게. 눈썹 머리보다 조금 밑에까지는 가능한데 그 위로는 코로 넣어야 돼요. 아니, 이마로 넣어야 돼요. 코로 들어가서는 이 눈썹 머리의 앞부분보다 조금 낮은 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 이상은 이렇게 이마로 들어가야 돼요. 구조적으로 못 넣어요. 아무리 해도 거기까지는 못 넣어요. 뭐 억지로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박리가 되지도 않고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몇 번 뭐 시도 비슷한 시도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아이오 운동 많이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수술하고 나면 근육이 찢어지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수술할 때 여기를 가르고 들어가잖아요. 뭐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근육이 잘렸다가 다시 꼬매서 붙어요. 근데 이게 붙은 근육이 제대로 잘 움직이려면 자극을 계속 줘야지 근육이 운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근육 운동이 필요한데, 입 주변의 근육이 다 땡기고 뭉치고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에오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특히나 뭐 턱끝 수술을 한 경우나 뭐 노블캣이나 팔자나 뭐 이쪽 상악 쪽에 광대 수술을 한 경우에 입술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저는 환자분한테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두 가지. 그러니까 붕어 입술 뽀뽀할 때, 애기들 뽀뽀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애기들 뽀뽀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입술 하라고 하고 오 하라고 그래요. 오. 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하면 여기 턱끝 근육이랑 여기 팔자 위쪽에 있는 이 입술 움직이는 근육들이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말씀을 많이 드리죠. 실밥 뽑고 나면 저는 이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거의 다 드려요. 뼈 때리는 팩폭이다. 상담 가보고 싶은데 양악 케이스도 잘 봐줄 수 있는 건지와 마음의 상처가 생길까봐 못 가겠다.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까지는 안 할 텐데 팩폭은 할 거예요. 그리고 양악 케이스는 제가 양악 수술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환자분이 양악이 필요한 경우라면 저는 양악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보자마자 환자분 내원하시면 설명드릴게요. 근데 뭐 팩폭이 싫다, 그냥 얼러주고 달래달라, 그러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주변 친구 만나시는 게 나아요. 병원 와서 제대로 된 얘기 듣는 게 낫지, 뭐 없는 얘기를 해주거나, 있는 얘기를 감추거나, 그럴 거면 뭐 하려고 병원에 오세요. 그렇지 않나요? 됐어요? 이거 보완 방법이 지방 흡입을 해야 할까요? 너무 평면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좀 모르겠는데, 지방 흡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상 잘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뼈가 후진되면 이중턱 생긴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 이게 이렇게 뼈 후진하면 이렇게 된다. 양악이든 뭐든 하면 후진을 하든 이렇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뼈가 후진돼서 생겼으면. 뼈가 전진되거나 뼈를 더 앞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턱이 교정 치료로 가능하다는 영상입니다. 이거 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되면은 턱끝
뼈 수술하면서 이렇게 자르고 보형물 넣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겠죠? 이상하게 최근에 교정과 선생님들이 치아를 넣어서 턱을 나와 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하시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치아가 나와 있는 거 때문에 무턱인 경우가 간혹 있어요. 치아가 이렇게 뽀로로처럼 나와 있으면 무턱으로 보이겠죠?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요 정도 있거든요. 근데 뽀로로처럼 이렇게 치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넣으면은 입이 들어가니까 무턱이 좀 덜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 무턱이 아니라 그거는 돌출입이고 치아 교합이 문제인 거지. 그걸 무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환자를 데리고 무턱을 치아 교정으로 수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저는 조금은 동의하기 힘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얼굴 길이가 다르고 크기도 달라 비대칭이시면서 양악 상담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IVR로 SSR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써서 수술해야 한다 하고 다른 곳은 SSR로만 수술한다는데 혹시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는 경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환자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아는데 이게 SSRO랑 IVRO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IVRO를 옛날에 열심히 하다가 조금 진화된 방법이 SSRO예요. 그렇다고 SSRO가 무조건 좋고 IVRO가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환자분 뼈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걸 뭐가 뭐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를 설명해라라고 하면은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환자분 뼈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저기는 저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IVRO랑 SSRO를 두 가지를 같이 쓰는 수술은 사실은 본 적도 없고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SSRO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양을 조절하고 각도를 조절해서 비대칭을 교정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혹시 눈썹 파 거상 후 상처 부위가 단단해진 게 3개월 지나고 풀리면서 살짝 피부가 늘어날까요? 피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려와요. 재수술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단단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눈썹 파 거상했는데 조금 많이 덜 잘라서 더 잘라야 된다 그러면 딱딱한 채로 그냥 더 자르는 게 나아요. 그게 더 나아요. 굳이 기다리지 마세요. 뭐 풀리고 여유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재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부족한 양이면 더 잘라낼 거면 지금 딱딱한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수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다려서 얻을 건 별로 없죠. 남아있는 뼈만으로 충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CT 찍어보면 바로 아실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남아있는 뼈만으로 충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CT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남아있는 뼈만으로 어떻게 충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죠? 수술 전 CT를 보면 모르겠는데 이 질문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질문 주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주 전 등산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먼저 땅을 짚어서 몸무게 전체가 실리다 보니 안 움직이고 부어서 정형외과 갔습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뼈에 이상이 없고 인대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2주가 지난 지금도 손톱 바로 밑 마디가 접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손가락 핑거 스프린트한 상태입니다. 억지로 손가락을 접으려고 할 때 두 번째 마디가 아픕니다. 정형외과 가면은 별다른 조치를 안 해주고 약만 지어서요. 신경외과 가봐야 될까요? 이거 트리거 핑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동네 정형외과 가지 말고 대학 한번 가보시죠.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마디가 접히지 않는다면 인대가 끊어진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대학병원 수부외과 있는 정형외과를 한번 가보세요. 성형외과 가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 손가락 끝에 인대가 끊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대학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신경외과는 도움이 안 될 거고요.
원장님, 볼프의 법칙에 따라 충격으로 뼈가 커졌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충격이 가해지지 않고 오래 지나게 되면 커진 뼈가 다시 원래 크기대로 작아질 수 있을까요? 작아질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뼈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 리프팅하는 병원이 있던데 이건 어떤 원리고 그 효과가 확실히 있나요? 광대 리프팅 얘기겠죠? 광 리프팅이 아니라 이런 병원 많죠. 저는 반대한다고 수차례 몇 년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어요. 광대 리프팅에서 볼처짐이 예방된다. 저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광대 리프팅 하는 병원 많죠. 광대 그 거상 상방 고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저는 반대한다.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수년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 영상에 나이가 들수록 얼굴뼈가 변한다는 것을 봤는데요. 눈꺼풀이 푹 꺼지는 것도 노화의 뼈가 변해서 노화의 뼈가 변해서라기보다는 눈알이 있으면 위에도 지방이 있고 뒤로 밑에도 지방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위에 있는 지방이 뒤로 돌아서 밑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 모습처럼 눈 밑이 이렇게 볼록해지죠. 여기 있는 지방이 눈 뒤로 돌아서 여기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푹 꺼져 보이는 거예요. 눈꺼풀 지방 이식 효과가 효과 있어요. 근데 이거 저는 잘 안 하고요. 제 선배님 중에 김성민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김성민 선생님이 요것만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하시는 선생님한테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칼슘 영양제나 식이, 운동, 치아 등을 잘 관리하면 골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날 수도 있나요? 뭐 그렇다고는 해요. 근데 노화를 막을 수는 없죠. 예방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안 늙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 중에 눈꺼짐이 거의 없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눈꺼짐도 집안 내력이에요. 눈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눈이 안 꺼져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눈이 항상 부어 있듯이 개구리 눈처럼 돼 있는 분도 있고 이거 집안 내력이고 안구 사이즈, 그러니까 눈 아래 사이즈, 눈뼈의 폭 사이즈, 그다음에 돌출 정도, 또 위아래 지방의 양 이것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그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기계방 코성형에 대해서 오픈 라인홀 할 때 코끝을 너무 높이 설정할 시 비주절개 부분이 다치지 않아 봉합할 때 비주 쪽에서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높이 원할 시 코끝 높이의 니즈를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우 비주 부분 절개를 생략한 비계방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비계방으로 하면 더 힘들죠. 절개되어 있는 로어라테랄 카테의 귀형골 또는 늑연골 수초 부분은 대봉틀의 원리라면 비주절개 없이 안전하게 코끝을 얻어낼 수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그게 되면은 비절개로 더 의사들이 많이 하겠죠? 왜냐면 비절개로 하는 게 더 의사들 손이 덜 가잖아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실리콘 카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는 이너핏으로 99% 이상 극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코끝이 오히려 비절개로 할 때 한계가 많아요. 동양 사람의 경우. 그래서 비절개로 코끝 높이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요. 보통 흔히 사각턱 수술을 하면 노란색 방향으로 수술을 하지만 사각턱이 비대칭이 있어서 보라색 길이를 맞추기 위해 초록색 방향으로 절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록색 방향으로 절골을 한다. 뭐 가능히 하겠지만 의미는 없죠. 보통 노란색으로 하지만 그죠? 이 보라색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자르는 경우 가능은 하지만 의미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비대칭이 보이지도 티도 나지도 않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권할 이유도 시행할 이유도 없죠. 항상 궁금한 건데 나중에 직접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번 라방 보면서 귀차니즘 감수하고 급하게 질문하고 싶어졌어요. 라방에 답변해 주세요. 왼쪽은 배우 장기용이라는 분인데 코성형을 하면 남자들은 약간 안화상 윤기가 있으면 저 코 미간 부분이 단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빛을 약간 위에서 받으면 저번에 음영해지면서 경계선 같은 게 수술한 티가 확 나요. 중간에 이병헌 씨는 코가 미간까지 자연스럽고 얇게 올라가서 경계선이나 단차가 보이지 않는데도 저도 그렇고 장기용 씨도 똑같이 음영이 져요. 경계선. 사진을 볼까요? 아, 요런 경계선이요. 네.
그래서 질문은 제가 상상하자면 이노핏으로 저 부분 경계선 단차 없는 부분에 미간은 높아지되 살짝 저 부분 뭐 지점토 넣듯이 딱 맞게 넣어서 단차 부분을 없앨 수 있나요? 미간은 높이지 않대. 그러면 그렇게 이노핏이 구현 가능한가요? 제가 정확히 설명 못해 마지막 뭐 점수 사진 동그라미 저 조그만 사이 단차 부분을 살짝만 메꿔주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기만 살짝 메꿔주는 보형물을 따로 넣을 수 있냐 그 얘기인데 기존의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무슨 수로 넣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형물을 빼지 않고 거기다 넣는 거는 조금 힘들죠. 접근하기가. 이노핏으로 거기를 만들어서 조금 더 높게 보형물을 만들고 부채꼴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보형물을 빼고 그걸 바꿔 넣는 거지 기존의 보형물을 넣고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렵죠. 근데 이노핏 보형물을 상담실 저번에 너 또 거기 경계선 부분 말씀하신 거 기억하거든요. 저는 기억력이 근데 저도 이노핏으로 분명히 했는데 왜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설명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담실에서 저번에 또 거기 경계선 부분 말씀하신 거 기억하거든요. 저도 이노핏으로 분명히 했는데 왜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열심히 설명해서 나방뒷자 다른 분이 안하성이 7mm 주는 것이 이걸 답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채꼴 모양으로 미간에 이노핏 넣으면 미간 쪽이 두껍게 나타나진 않은 건가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높지 않고 두껍지 않은 단체도 하고 그런 느낌을 원하는데 요게 지금 이분이 누구신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수술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받으셨나요? 실제 모습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워낙에 이노핏으로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극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뵙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노핏으로 분명히 했다 하셨는데 이런 단차가 있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수술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수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수술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 보시는 대로 병원으로 연락하셔서 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11월 8일에 수술했는데요. 타병원. 지금 3일째이긴 한데 갑자기 오른쪽 사각턱에 출혈이 생겨요. 병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일주일 정도 땡기미로 지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느슨하게 했다고. 남은 4일 동안 땡기미 압박 잘하라는데 이게 원인일까요? 피가 갑자기 나서 당황하고 지금 압박 계속하고 있으니 안 나는데 이따 각을 할 때 또 날 것 같아요. 땡김이 잘 안 하면 다시 열어야 할 수 있다고 겁줘요. 턱 및 사각턱 쪽을 제 손으로 누르니 뭐가 나오더라고요. 피인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12일 오늘 병원 다시 갔다 왔는데 일단 압박밴드 잘하고 지켜보고자 하셔가지고요. 턱 만져보시고 현재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수술한 지 9일 차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쯤 되면 그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뭐 열감이 크지만 조금 만지다 보면 통증은 약간 있습니다. 뼈에 잘 안 붙어서 그러는 걸까요? 피가 고여서 피가 고였다면 흡수될까요? 지금 수술한 지 9일 차잖아요. 아마 다음 이게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술한 지 2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지처럼 굳은 피가 와인처럼 그 묽어져요. 그러면 입안 상처 부위로 갈색 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쏙 빠져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이 몽동 몽글몽글거리고 뭐 고여있는 부분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술한 병원 방문해 압박밴드를 그분 일주일 더 압박하지만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입안에 갈색 피 같은 게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조금 마음이 놓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영하는 건 며칠부터 가능할까요? 광대 수술 후에 이거 3, 4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뭐 급하세요. 3, 4주 정도는 생각하세요. 광대가 크면 팔자주름이 많이 생기나요? 절대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뭐 앞광대가 원인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사람마다 연부 조직, 뼈로 모든 걸 해결하지 마세요. 그냥 이 살이 사람마다 다르고 표정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오른쪽 전두동하고 이마 축두 경계 부분을 수술하면서 갈아냈어요. 사고로요. 혹시나 미세한 구멍이 났나 싶어 CT 찍은 것이고요. 금이 갔나
금이 갔나 싶고 궁금하고 패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전두동이나 이마 경계뼈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뼈 두께가 여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제 생각인데 사고로 전두동이 약간 뚫려서 피나 물이 들어가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 제 생각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요거 CT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요 부분이 좀 얇다고. 근데 CT 퀄리티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 단면으로 좀 보면 요게 좀 회전을 시켜야지 될 것 같은데 CT가 이게 퀄리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두께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뭐 이런 데에서 두께를 봐야 되는데 이런 데를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라면 두께를 재려면 요 하얀 부분을 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픽셀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이만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뼈가 분명히 조금 있는데 픽셀 하나도 안 돼요. 그럼 이런 거는 두께 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잴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정확히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본의 아니게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저 부분이 조금 뼈가 구멍처럼 얇은 건 있는데 이렇게 꽝 부딪히면 살짝 깨질 수 있는 정도기는 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뭐 엎드려 자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기거나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면 콧대 이미지가 뭉툭합니다. 전체적인 폭이 넓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코의 개선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 궁금합니다. 음, 맨 아래 배우, 음, 모델처럼 남자다운 코의 인상을 주려면 저한테 어떠한 수술이 필요할까요? 코 수술 방향성을 놀면서 어떤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배우 고수님처럼 얄쌍하지만 확실히 하이라이트는 안 될 것 같은데 흑백사진의 배우처럼 굵은 하이라이트가 제 인상에 더 어울리겠죠. 콧대와 높이 매부리 불만 없습니다. 그래서 깎지 않고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살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여러 시술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코가 못생겼나요, 여러분? 이 코가 못생겼나요? 이 코가? 조금 넓은 코긴 하지만 남자 코치고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 코가? 뭐 여기 조금 꺼져 있는 게 신경 쓰인다면 하겠고 뭐 여기 조금 더 높이고 싶다 했다면 하겠고 그러는데 저라면요. 지금 코 문제가 아니라 여기 꺼져 있는 게 너무 눈에 띄는데요. 무턱이고 입 나와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핸섬해지려면 지금 코에 집중하기보다는 여기 꺼진 거에 집중하고 여기 무턱인 거에 집중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코는 얼굴 중에서 지금 제일 괜찮은 정도예요. 뭐 욕심내면 뭐 조금 더 높이고 뭐 어쩌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저게 뭐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아니지는 않은데 지금 코는 남자 코로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얄쌍한 코를 좋아한다면 뭐 얄쌍하게 만들 수야 있죠. 근데 그게 꼭 정답이고 지금 코는 오답이다. 이런 얘기는 전 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성형수술이지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건 아니죠. 다만 지금 이 얼굴이라면 저라면은 이 앞광대 꺼진 거랑 입 나온 거, 무턱인 거 이런 게 더 눈에 띄어요. 코는 남자 코로서는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싫다면 뭔가 해볼 수는 있겠지만 뭐 이걸 정답이 뭐예요? 내 코에서 잘생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의미예요? 코만 잘생기면 뭐예요? 무턱이고 중안면부가 꺼져 있다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는 남자 코로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근데 뭐 본인이 싫다면 내가 코가 너무 뭉뚝하고 넓어요.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코의 정답이 뭐니까 뭘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상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오히려 입 나와 보이는 느낌, 이 무턱인 느낌, 이 중안면부 꺼진 느낌, 눈 밑에 볼록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사람 조금 매력 없어 보이는 느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뭐 따지고 보면 여기 볼페임도 있고 광대도 좀 튀어나오고 뭐 이런 느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 이외의 부분에서 더 눈에 띄는 아쉬운 부분이 보여서. 근데 뭐 고수가 대박 뭐 대세라는데, 근데 이 턱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코 너무 기생오라비 같다, 너무 인위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건 개인 취향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을 말하고 싶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흑인 안면거상 사례 없다 하셔서 그냥 찾아봤어요. 뭐 없겠어요. 있긴 하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흉터를 안 보여주죠? 안면 거상한 이 흉터를 안 보여주죠. 거상을 하면은 대부분 다 이 백인들은 이 귀 옆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흉터를 안 보여주죠. 뭐 제가 흑인들 거상을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흉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분은 흑인 아니에요. 이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잘 보면은 이분은 딱 봐도 그냥 오리지널 흑인은 아니에요. 히스패닉이나 이렇게 살짝 섞인 분이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오리지널 흑인은 입술색이 이렇지 않아요. 오리지널 흑인은 입술색이 이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눈 밑에 여기 흉터 보이세요? 이거? 눈 밑에 수술한 거?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은 안면거상했다기보다는 눈 밑 수술한 게 조금 더 많이 보이고요. 여기 잘 보시면 눈 밑 흉터 보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리지널 흑인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주시기 전에 뭐 제 카페에서 조금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본인만의 가정, 상상, 추측, 논리 이게 맞는지 물어보시는 글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고민이 많으시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얼굴, 내 상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 부분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